안녕하세요. 명예와 수다 김철중입니다. 요즘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로 태양을 피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여름철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인데요. 반대로 여름철 건강미를 뽐내기 위해서는 태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태닝, 정반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여름입니다. 자외선 차단과 태닝,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분들 오늘 명수대 주목해주세요. 피부 건강 지킴이,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과 건강한 태닝법, 그리고 각종 피부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의는 잠실 우태하 피부과의 정예리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예리입니다. 요 피부과에 김태 이거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세요. 바꿔요, 그냥.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미모인지 모릅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피부과의 김태희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정예리 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잠실 우태하 피부과 원장이시고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네요. 예쁜 여학생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연세대학교. 근데 어떻게 들어가셨지? 이건 농담이고. 그 다음에 피부과 외래 부교수도 있고, 이 외래 교수도 뭐 부교수가 있고 정교수가 있어요? 나 이거 처음 보네. 네. 저도 조교수에서 요번에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여기 특이하다. 그다음에 현재는 대한피부과 의사의 홍보이사를 맡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 나를 싫어하는 화장품 저자입니다. 이거 언제 썼어요? 이거는 200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의대생 때 썼어요? 아니요, 저 개업할 때쯤 썼습니다. 10년 전에. 네, 제가 나이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 화장품 브랜드 크리니크의 한국인을 위한 화이트닝 화장품 개발 참여. 이 크리니크가 이거 명품 피부과 화장품 브랜드 크리니크 그거 말하는 건가요? 네, 백화점에 들어가는 브랜드죠. 거기에 뭐 이 개발 참여 무슨 자문위원 같은 거예요? 네, 자문위원입니다. 크리니크가 원래 미국에서 피부과 의사가 만든 화장품인데요. 요 컨셉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피부과 의사를 위원으로 삼아서 어떤 그 제품 참여나 개발할 때 좀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런. 예. 그럼 요 클리니크는 좀 이렇게 샘플 같은 거 좀 공짜로 어떻게 많이 받으세요? 네, 샘플 들어옵니다. 짭짤하네. 자, 그다음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하셨네요. 그때 임상 강사도 하셨네요? 네, 강사했습니다. 그러면 교수 하시지 왜 개업가로? 개업가가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케이. 자, 우리 현장에서 매일 피부과 환자를 보는 우리 정 원장님 얘기고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 지금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는데 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의 발생률은 적기 때문에 피부암보다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바르라고 권합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왜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자외선은 사실 축적된 것이 다 그 총량에 누적돼서 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거죠? 거의 많이 정확하게 받을수록 많이 받을 피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활 자외선 같은 것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을 맞는 만큼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피부가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과학적인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자외선 자체가 자외선 A와 B와 C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네. 진피 쪽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계속 받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진피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런 진피 지지 조직 자체가 점점 그 노화되면서 노화가 점점 이렇게 퇴행되면서 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노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자외선 A입니다. A. 그 B도 마찬가지로 일으킬 수 있고요. 예. 근데 지구상에 도달할 수 있는 자외선 A가 B보다는 100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실내에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노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에는 다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원장님도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고 왔나요? 네, 바르고 왔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A하고 B는
보통 다 두 개 다 차단하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SPF 표시를 보잖아요. 네네. 그 SPF 표시는 어떤 의미예요? SPF 그 다음엔 숫자가 나오는데 SPF는 엄밀히 말해서 자외선 B 차단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옆에 PA 플러스나 2 플러스, 뭐 3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SPF는 B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B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더 강력한 거죠? 사실 숫자가 높을수록 강력하긴 하지만 실험상으로 보면 SPF 15와 사실 30의 차이는 2%밖에 차단 효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기네. 그렇지만 네, 무조건 지수가 큰 거를 바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실험할 때랑 일상생활의 차이가 있는데요. 실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을 바르고 차단 효과를 보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자외선을 차단제를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펴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지수보다 6분의 1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큰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 약간 그 충격인데. 국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SPF 15 차이가 실제로 2%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 차단 효과가. 네. 적당한 양을 발랐을 때의 경우입니다. 야, 그러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일반적인 그 대형 마트 있잖아요. 네. 그러면 SPF 100을 봤어요, 내가. 네? 근데 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SPF 100은 한국에서 안 판다는 거야. 피부과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미국에서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데 한국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더라고. 전문 의약품까지는 아니고요. 피부과에 그냥 공급하는 화장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약국이나 일반 마트에서 못 사잖아요. 하여튼 판매가 안 돼. 네, 거기서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마케팅의 SPF 100은 왜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발라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약국 가서 일반 구매하면 안 되는 거고. 위험해? 그거는 사실 그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SPF가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가격하고는 직접적으로 비례하진 않습니다. 꼭 그런 거예요? 네. 그럼 SPF 100이나 뭐 30이나 거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지금 얘기 듣기 전까지는 SPF 100이 굉장히 강력한 줄 알았는데 2%밖에 15에 2%니까 뭐 별 차이 안 나는 거네. 느낌만 강력하다는 느낌만 받을 수 있네.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바르기 때문에요. 15를 발라도 사실 6분의 1의 효과를 보는 거고 100을 발라도 6분의 1의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높은 거를 바르게. 근데 지난번 어디 뉴스 보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가 진짜 이 표시된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완전히 얼굴에 떡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전혀. 이것도 사기더라고 보니까. 얼굴에 떡칠을 해야 돼, 떡칠을. 그리고 그거를 뭐 30분마다 발라야 되고.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발라야 2시간마다. 네. 그래야 원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골프 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르는데 골프 칠 때 그러면 계속 발라야 되네. 홀당 발라야겠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바른다고 하더라도 100% 차단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남자의 경우, 여자는 어떻게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경우 그냥 대충 바르거든요. 네. 얼굴에다가 짜가지고 그냥 막 문대는 수준인데 뭐 어떻게 막 톡톡 쳐서 발라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바르는 방법에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바르는 방법에 크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고요.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바르는 게 원칙이고요. 왜냐하면은 바른 다음에 자외선 효과를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바로 나가게 되면 그 바르는 30분 정도는 계속 자외선 노출되는 거랑 같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서 스크리닝 효과가 아니라 흡수가 돼서 화학적으로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학적 차단제가 있고 정말 스크리닝을 하는 물리적 차단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몰랐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보통은 섞여 있고요. 써 있어요. 사실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물리적 차단제가 여드름이나 민감성 피부나 이럴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그런 성분은 환자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주고 좀 그런 성분 찾아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성분이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물리적 차단제로서 피부에 물론 해를 끼치지 않고 자외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리적 성분이 강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화학적 성분의 걸 발라야 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환자들한테는 물리적 차단제만 들어있는 제품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드름 환자나 아니면 민감 환자예요? 그럼요. 민감성 피부나 어쨌든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센 걸 써도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물리적 차단제가 성분의 차단제가 훨씬 더 낫다. 그거를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요? 성분명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분명 뭘 봐야 되죠? 그래서 물리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가 그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차단 효과를 내는 성분이에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옥사이드 계열이네. 근데 이 물리적 차단제의 가장 단점은 남자분들이 바르기 어려운 게 백탁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얼굴 하얗게 되는 자외선 차단제가 대부분이 이렇게 물리적 차단제가 섞여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골프 칠 때 보면은 하얗게 나타나는 귀신같이. 이거는 물리적 차단 효과가 주로 센 제품이구나. 그러면 거의 투명한 것들은 화학적. 보통은 화학적이고요. 화학적인 제품은 이제 흡수돼가지고 자외선을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그 화학적 차단 성분도 굉장히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보완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아무런 이런 아까 뭐 여드름도 없고 민간 피부 체질도 아닌 사람은 화학과 물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보통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약간 흰색이 조금 살짝 비치는 색깔로 구분할 수 있네. 보통은 색깔로도 구별이 좀 가능합니다. 우리 정 원장님 뭐 바르세요? 저는 물리적 차단제를 주로 바릅니다. 어쩐지 얼굴 하얗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의 바르는 방식은 똑같아요? 네, 바르는 방식 같습니다. 어떻게 발라요? 그냥 양을 많이 해서 바르시면 됩니다. 떡칠할 때. 화학제도 무조건 많이 발라야 된다. 네, 많이 바르시는 게. 근데 뭐 바를 때 이렇게 두드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바르는 방법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헛수고했네. 바르는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이 더 중요하고 그를 그냥 골고루. 네, 골고루 잘 펴지게. 우리 얼굴 중에서 어느 부위가 제일 아무것도 안 바랐을 때 어느 부위가 제일 쉽게 까맣게 돼요? 보통 이제 광대에 튀어나온 부분이나 여기 이제 노출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보통 인지를 못 하시는데 그 얼굴형에 따라서 약간 턱 주변에 사각턱이나 이렇게 좀 튀어나오신 분들은 그 얼굴 라인 쪽에도 굉장히 많이 아무래도 받을 각진 수 있습니다. 곳에 태양빛이 더 많이 딱 세게 노출이 되니까 그쪽이 더 많이 탄다. 요 귀 주변은 어떻습니까? 귀 주변도 마찬가지로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멜라닌이 있는 사람은 더 잘 타는 거예요? 그게 자외선을 쏘였을 때 피부가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피부 타입을 나누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지성, 중성 이렇게 수분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도 있고 자외선을 받았을 때 피부가 쉽게 화상을 입는지 아니면 색소 침착이 잘 남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피부 타입을 나누는데요.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입 3번 보통 이게 자외선 받았을 때 보통 하얗신 피부들은 많이 화상을 잘 입고 색소 침착이 아주 조금 남는 피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거의 일광 화상을 입지 않고 잘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부 타입이 한 두 종류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햇빛 쬐도 까맣게 되는 사람은 무슨 타입이에요? 그거는 4번 타입입니다. 뭐 이렇게 타입 많아? 3번과 4번이 거의 우리나라 수준이고요. 5번 정도는 잘 타시는 거 지중해 쪽. 그리고 1, 2번 정도는 좀 아주 하얗신 백인 피부.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흑인은 자외선 차단 안 발라도 돼요? 안 발라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이 들어와도 노화가 안 돼요? 자외선에 까맣게 된 거 자체가 그 멜라닌이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세포 핵 위로 이렇게 쌓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논리라면 얼굴 하얀 사람일수록 잘 탄다는 얘기네. 잘 타고 화상도 잘 입고 그다음에 피부암의 발생 빈도도 높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굴 하얄수록 자외선 차단제를 더 열심히 발라야 돼요. 더 열심히 바르셔야 됩니다. 까무잡잡한 사람은 조금만 발라도 되네. 그래도 화상은 좀 덜 입는. 이 원리라면 네. 그런 거구나. 그럼 이 서양 애들 화이트,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화이트 애들은 열심히 발라야겠네. 그렇죠. 거기서는 자외선 자체가 발암 물질의 제1종으로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전혀 이렇게 안 타는 부위도 있죠, 얼굴에. 귀 같은 데는 잘 안 타지 않나요? 귀도 잘 타서 껍질 잘 벗겨지는 부위. 아, 그래요? 예, 일광화상 잘 익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눈 주변, 네. 여기도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이제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 해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민감한 부위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가 이렇게 네. 살짝 눈으로 들어가서 되게 따가울 때가 있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 말아. 사실 그 눈 주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부가 얇고 그 밖에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그 외인성 노화 작용보다는 나이가 들어 생긴 내인성 노화가 더 많기 때문에 너무 가깝지만 않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자외선 차단제가 눈으로 들어가면 좀 위험해요? 아니,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는 없는데 각막이 좀 자극이 돼서 약간 따가울 수는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실명하는 정도? 약간 자극이 있는 정도. 네. 가끔 실명하는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 흐린 날도 자외선이 큰 차이가 없다. 네. 양이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흐린 날에도 조사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직접 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 그래? 그러면 아주 구름이 쫙 끼고 거의 막 비가 줄줄 오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네, 365일 발라야 됩니다. 실내에 있어도 정 원장님 바르고. 비 오는 날도 발라요? 그럼요. 실내에 하루 종일 있는 날도 바릅니다. 무슨 중독 자외선 차단.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외선 A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노화와 그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야외 활동을 보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도 이 땀에 씻겨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굉장히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분해가 되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땀이나 아니면 수영을 하고 나서는 물기 깨끗하게 닦고 다시 발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변가에서 놀러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파도 타기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건. 파도 한번 타고 바르고, 파도 한번 타고 바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요새는 워터프루프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요. 예, 그래도. 워터프루프.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런 제품을 바르셔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왕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그냥 통상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네. 물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수상 스포츠를 할 때는 워터프루프를 써야겠네. 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응?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 굉장히 알면 알수록 심오하다. 이 워터프루프는 더 비싸겠네, 조금. 네, 제품에 따라서 약간 그거는 사실 엄밀히 제품 가격을 따지는 건 그냥 화장품 회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잘.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골프 칠 때 보면은 별의별 자외선 차단제 갖고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우더 갖고 나온 애들 네.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뭐 스프레이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요 제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제형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고요. 어떤 사람은 네. 바른 다음에 또 거기다 파우더를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 그거는 아마 화장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스프레이도 똑같이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같은 효과예요? 네, 같은 효과인데 스프레이 방식으로 나오는 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은 게요. 다른 제형에 비해서 조금 눈에 자극이 더 심합니다. 그 파우더형도 마찬가지 그러면 나 파우더형은 왠지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냥. 파우더형도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진짜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줘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발라도 상관이 없나요? 너무, 피부에 모공이 막힌다든지 뭐 이런 피부 자체에 피부도 좀 숨을 쉬어야 되죠. 피부 숨 쉬는 데는 영향은 없는데요. 물리적 차단제 같은 경우는 많이 바르게 되면 땀띠가 나거나 약간 모낭을 막아서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복면 같은 걸 쓰고 나와. 골프할 때 보면. 네. 이렇게 뭐 거의 눈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쫙 해서 복면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는 더 차단제보다 더 강력해요? 의복에도 사실은 재질이나 두께나 질감에 따라서 그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얼굴에 많이 쓰는 게 면이잖아요. 네. 근데 면은 굉장히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그 제품이고요.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그 성분이고 그 다음에 뭐 레이온이나 실크나 이런 중간 정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잘 하시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우리가 보통 신경 안 쓰고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얼굴이잖아요. 네. 얼굴. 그러면 이 복면 이런 게 보기는 안 좋더라고. 보기도 안 좋고 사실 면으로 된 복면은 면으로 된 복면은 소용없구나. 네, 그거는 해도 그렇게 완전 100% 차단 효과는 없습니다. 그 재질을 뭐로 해야 돼요? 철강으로 폴리에스테르로 해야 되는데요. 폴리에스테르. 그것도 약간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흔히 환자분들 그 복면을 볼 때도 네. 재질을 봐야겠네. 네? 설마 무조건 가린다고 해서 다 그게 자외선 차단되는 거 이거 중요한 메시지다. 복면 그 마스크 자외선 차단 복면을 쓸 때도 재질을 꼭 확인해 봐야겠네. 면으로 된 거 해봤자 다 투과된다 이거죠, 자외선이. 계절별로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외선의 양이. 네, 양이 차이가 많습니다. 여름이 당연히 많겠죠. 네. 그다음에 겨울이 제일 적고. 네. 시간대별로는 당연히.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한 2시간 전후가 가장 자외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 일기예보 같은 데 보면은 자외선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자외선 노출이 굉장히 심하니까 가능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 하잖아요. 네. 나 그거 하등 쓸모없는 정보 같아. 아니 1시에서 11시에서 1시에 볼 일 있으면 나가야지. 그걸 어떻게 가능한 그 시간을 피해? 예? 그 자외선 차는데 자외선 때문에 무서워서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이게 자외선이 이 각막에 손상을 주어서 백내장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글라스나 안경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걸 당연히 써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안과 선생님들이 요새 거의 선글라스 많이 쓰라고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은 자외선 차단제만 여자들은 자외선 차단제만 사서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화장품에 다 섞여 있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만 단독으로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있어요? 그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나 아니면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까지 다 자외선 차단제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 원장님이 이 선택할 때는 뭘 기준으로 봐요? SPF도 보고 물리적 네, 성분도 저는 성분을 보고 주로 많이 보고요. 네. 물리적 성분도 보고 네. 다 감안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가격도 보고. 그렇지. 나는 가격만 봐. 자, 그러면 자외선 차단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왕이면 젊게 보이려고 피부 노화되는 걸 좀 막아보자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보면 이렇게 병원에서 제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자외선 차단제 관련해서. 이런 분은 계세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는 꼭 저녁 때 세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녁 때 세안을 잘 안 해서 본인은 아예 안 바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안을 하기 싫어서 아예 안 바른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세안을 하고 자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차단제를 바르는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차단제를 바르고 세안을 깨끗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세안을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피부에 있는 정화작용이나 각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이 지우는 거 좋습니다. 자,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덕지덕지 발라야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지우는 것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한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게 비누로는 잘 안 지워진다. 그럼 도대체 뭐로 지우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지워야 돼? 화장을 지울 때는 이제 낮에 뭘 발랐느냐에 따라서 화장 지우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요? 만약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게 되면 저는 그냥 이중 세안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클렌징 로션이나 아니면 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닦아내고 그다음에 비누로 세안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방식을 권합니다. 클렌징 로션이 없는 경우에는 열심히 비누칠해서? 네, 그렇죠. 꼼꼼하게 비누칠해서 닦아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야 피부 노화도 막을 수 있고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외선을 너무 많이 차단해가지고요. 바이타민 D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한데 그거 아니면 이제 햇빛을 받아서 자외선 받아서 이제 자외선 중에서도 자외선 B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해야지 나타날 수 있는 자외선인데요. 사실 한쪽 팔만
한 20분 정도만 노출을 해도 하루의 권장량의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야, 요거 약간 엽기적으로 이제 한쪽 팔만 노출시켜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한쪽 팔 정도만 노출이 돼도 하루에 비타민 D가 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뭘 팔 같은데 노출해서 그냥 야외 활동을 그냥 보통 평상시대로 그 하신다면 해도 비타민 D가 충분히 흡수된다.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시키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부를 이렇게 이왕이면은 좀 젊게 노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하는 방법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여성 남성들이 태닝을 일부러 하잖아요. 태닝. 네. 특히 이제 그 햇볕 좋은 날 딱 이렇게 그 비키니 입고 딱 태우잖아요. 이거 태우는 요령이 있어요? 뭔가 바르던데? 오일을 발라서 더 많이 태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네. 그러면 이 타는 거는 뭐예요? 그 타는 것도 자외선이요? 자외선 때문에 타는데 자외선 A랑 B가 모두 다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을 더 잘 태울 수 있는 오일도 있어요? 아니, 따로 그런 오일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피부 표면에 자외선이 반사되지 않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습제를 바른다든지 오일을 바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외선이 많이 투과돼서 많이 태닝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태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살짝 발라, 얇게? 네, 얇게 발라서 자외선 B를 차단을 하고 자외선 B 자체가 일광화성을 많이 일으키니까요. 자외선 A는 일광화성을 일으키기보다는 색소 침착,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태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외선 B를 차단하고 A를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서 태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막 그 태닝 샵 같은 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가서 태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는 뭘 쏘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 기계가 주로 이제 자외선 A가 나오는 그 기계 광선이 나오는 그런 램프를 이용해서 태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보통 무슨 박스 같은 데 들어가나요? 그렇죠. 관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생각이 많아지네. 누워 있어요? 아니면 서 있어요? 요새는 보통 이제 서서 하는 것도 있고요. 누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서서 몇 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오래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상 자외선보다 한 3배 정도의 강도가 높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오래 있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보통은 한 20분 미만으로. 오래 있네. 20분이면. 20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네, 서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짧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5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약간 그분들의 기계와 그런 광량과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20분 동안 그 무슨 관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게 딱 한번 쪼이고 나서 며칠 있으면 약간 이렇게 깜잡잡해지네. 자외선을 받게 되면 바로 30분에서 24시간 이내로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시적인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원래는 한 3일 정도, 72시간 정도 지나야 진정한 태닝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 맞는 횟수나 이 강도에 따라서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조절할 수 있는데 바로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하시는 게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도 뭐 3일 정도면은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7월 휴가를 위해서는? 네, 3일 후면은, 네. 7월 달에 내가 한번 좀 보여주겠다. 7월 말, 8월 초에 한번 보여주겠다면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네? 충분하죠. 근데 피부과 의사들은 별로 태닝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이 태닝 그 자체가, 그러니까 태닝이, 목적은 태닝이지만 어찌됐건 자외선을 쏘이는 거잖아요. 네. 자외선을 쏘이는 그 자체는 피부암이나 다른 피부 손상의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용 목적이지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까무잡잡해 보인다고 해서 더 건강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피부는 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를 희생하면서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게 하는 게 목적이군요. 네. 이거를 피부과에서도 운영하기도 합니까? 태닝샵을? 사실 피부과에서 자외선 치료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태닝 기계랑은 좀 다른 기계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저도 운영을 하는 병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부과에서 하는 자외선 치료기와 태닝샵에서 있는 자외선 치료기는 다른
파장이 나옵니다. 근데 태닝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까지는 아닌데요.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간혹 아주 드물게. 네. 뭐 날씨 좋은 날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셀프 태닝 하기도 하잖아요. 네. 예. 아니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가서 셀프 태닝을 이제 야외 수영장 가서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뭐 없나요? 일단은 일광 화상 입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오래 쓰이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피부 보호막, 장벽이 조금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보습제 같은 거 열심히 발라줘서 그 보습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햇빛이 강한 날 태닝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조금 은근히 약간 흐린 날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네, 흐린 날 받는 게 오히려 그 일광 화상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흐린 날 받아도 태닝 효과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받는 걸 권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햇볕 좋은 날 하는 거하고 흐린 날 하는 거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건 아닌데요. 일광 화상이 입을 확률이 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적으면서 태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으면은 흐린 날이나 아니면 그늘에서. 그늘에서? 야, 그 특이한 사람이네. 자, 그러면 일광 화상을 입지 않고 아주 적절한 빛깔에 보기 좋은 빛깔로 하는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살짝 B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여기서 B가 중요한 거죠? 네. 예. A는 색소 침착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A는 냅두고 B 위주로 차단 효과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살짝 바르고 태닝을 하면은 보기도 화상도 안 입고 태닝을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서 강렬한 자외선이 있는데 파라솔 밑에서 딱 태닝을 하면 간접 햇빛에 의해서 태닝을 할 수도 있겠네요. 태닝 할 수도 있고요. 햇빛이 굉장히 강한 날 파라솔 아래에 있어도 일광 화상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아, 워낙 반사돼서. 네, 다 반사돼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스키장에서 이렇게 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밑에서 반사돼서 더 강렬해서 그런 거예요? 스키장이 훨씬 더 강한 자외선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걔네들이 뭐 행정구역을 아나? 자외선이 눈에 반사돼서요. 굉장히 더 증폭된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해변가보다는 스키장이 훨씬 그러니까 이 내리쬐는 햇빛이 그냥 이 바닥에 다 반사되기 쉬운 눈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냥 막 반사돼서 그냥 오만 군데 퍼지는구나. 네. 태닝을 받은 사람이 이제 후회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까맸냐? 너 뭐 아프리카에서 왔냐? 막 주변에서 별로 평이 안 좋아. 이거를 거꾸로 원위치 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기계로 금방 후회하는 거야, 나.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하얗게? 하얗게요. 어떻게? 레이저 엔디아그라고 하는 색소 레이저가 있는데 이걸 파장을 좀 길게 해서 레이저 토닝이라고 주로 불리긴 하는데요. 그런 치료로 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요. 사실 그냥 가만 두셔도 수주 후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3, 4주?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엔디아그의 레이저를 쓰면은 조금 하얘집니까? 네, 엔디아그 레이저를 레이저 토닝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알게 모르게 막 계속 자외선에 노출돼서 그냥 좀 관리를 조금만 안 했으면 얼굴이 좀 까매지잖아요. 네. 저처럼 좀 점점 까매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엔디아그 레이저를 받으면 좀 하얘집니까? 네, 하얘질 수 있습니다. 괜찮네. 한 번 하는데 얼마예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시중가라는 게 있잖아, 시중가. 네. 보통 얼마 받아요?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 야, 왜 이렇게 비싸? 네, 보통 3번에서 한 5번 이상 받으셔야 되고요. 그럼 50만 원 써야 되네? 네, 적어도. 야, 레이저 값이 얼마예요? 레이저는 기종에 따라 굉장히 가격이 차이가 큽니다. 1억 이상부터 몇 천만 원까지. 우리 같이 일반적인 피부과 이용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좋은 레이저인지 아닌지를.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나? 네, 그렇게 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레이저가 같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의사만큼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레이저와 하는 의사와 요거 좋은 얘기다. 나는 궁금한 게 이게 레이저 시술이 과연 이 의사의 어떤 경험과 어떤 판단력, 그다음에 이런 게 영향을 더 미치는지 아니면 그 레이저의 기종의 이 정밀성, 최신 거냐 이게 더 영향을 미치지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쳐요? 사실
두 개 다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 꼽으라면? 꼽으라고 하면 레이저야 난. 네, 레이저죠. 레이저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물론 굉장히 경험도 많고 아주 센스 있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레이저의 그 강도를 조절하고 뭐 부위를 결정하고 하는 피부과 의사를 만나면 좋지만 그거야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과 이용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레이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요즘엔 피부과에서도 이 최신 무슨 레이저라고 막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네,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미백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미백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걸 3번 정도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받게 되는데. 그럼 한 달이면 좀 하얘지는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조금 하얘지는.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혹시 이런 거 조사한 적 없어요? 피부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취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태닝 색깔을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더라.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조사한 바는 없고요. 네. 그냥 일반인들은 연예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효리 씨라든지 연예인도 여러 명 있잖아요. 뭐 강부자 씨도 있고 뭐 이효리 씨도 있고 뭐 전지현도 있고 그 정도 다들 그렇게 기준 삼고 있지. 저희가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 태닝이나 이런 것도 약간 유행이 있나 보다. 네, 네 유행이 있습니다. 네. 유행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잠실 우태아 피부과. 잠실을 자꾸 강조하게 되네. 잠실에 있나 봐요? 네, 저는 잠실에 있습니다. 이 우태아라는 분이 굉장히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피부과의 좀 개척자죠? 전문 병원처럼 하신 분. 네. 그래서 옛날에 피부병, 난치성 피부병 걸리면 다 우태아 피부과 가고 막 해서 한때 이 서울 시내에 굉장히 유명했던 피부과 같아요. 그 이름을 쓰는 거네요? 그렇죠. 브랜드화가 된 거죠, 이름이. 그러네요. 자, 우태아 피부과 정혜리 원장을 모시고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외선 차단과 또 여름철 매력 있게 보이게 한 태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명예수다 2부에도 계속 이어질 때인데요. 2부에서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서 제모,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와수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자, 오늘 명수다는 지난번에 이어서 예고해둔 대로 우태아 피부과의 정혜리 원장님 모시고 피부와 대한 얘기, 특히 제모와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다시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모 얘기, 요새 진짜 제모 받는 사람 많아요. 여자들. 네, 당연히 여자들 많습니다. 루틴으로 돼 있는 거죠. 인간이 진화할수록 이 털을 굉장히 많이 없애는 분위기로 네. 가는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남자들도 많이 오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 주로 제모를 많이 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아침에 면도를 깨끗하게 나오고 나는데 그냥 오후 되면 다시 덥수룩해져. 하루에 2번 이상 면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걔는 진짜 털 많아.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고.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이 이마가 좁으면 약간 속이 좁다는 약간의 잘못된 그냥 막연한 선입관 이런 게 있잖아요. 관상이나 뭐 이런. 그래서 이마 넓히러 오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이마 쪽에서 일단 원숭이 이마라 그래서 가운데가 쏙 들어간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이마 중앙이 그런 사람이 복숭아처럼 약간 들어간 부분은 그런 걸 제거하시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마를 이 앞쪽에 머리카락을 제모해서 이마를 넓게 하는 거는 여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제모를 하게 되면 잔머리가 없고 오히려 빳빳한 머리가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거 재밌는데? 자, 그 제모 얘기 이제 본격해볼게요. 자, 일단 레이저로 이제 제모를 하잖아요, 보통. 그 레이저로 제모가 되는 원리는 뭐예요? 레이저 제모되는 원리는 레이저가 선택적으로 제모의 모낭 안쪽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파괴시켜서
제모 효과를 보게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머리카락은 뭐 휴지기, 성장기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휴지기인 상태에서는 그 제모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생장기에 있는 그 모발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털갈이를 하잖아요. 갑자기 일시에 털이 확 빠졌다가 다시 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모발 하나하나가 털갈이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털갈이의 주기가 며칠이에요? 뭐 생장기, 그다음에 휴지기, 퇴행기 이래서 사실 머리카락이나 눈썹이나 뭐 이런 거 뭐 길이에 따라서 그 다 기간의 차이가 다 있고요. 되게 머리카락은 몇 년이죠. 몇 년이에요. 하여튼 길이 짧은 거에 따라서 그게 짧아져요, 점점. 각각 부위에 따라서 네, 하여튼 그 그렇죠. 나름의 각자 그 성장 주기가 있는 거죠.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장기에 있는 모발이 레이저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했을 때 한 번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나머지는 휴직이나 퇴행기나 이런 모발들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그 한 달 반에서 2달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재시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부위별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 있는 모낭세포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걔가 레이저 맞아가지고 죽어서 그 털이 그냥 빠지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손상을 입은 모낭은 다시 털을 생산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생산 못 하고, 만약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고, 조금 연약한 털을 완전히 생산됩니다. 그냥 생산 라인이 날아간 곳도 있지만, 조금 그 생산 라인이 남아있어서 잔털을 내는구나,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레이저 제모로 영구 제모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모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줄고 그다음에 아주 연약하고 흐린 털이 나는 특징이 우리 보입니다.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유머 중에 까니만 똑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똑가 그러면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부위를 한 5번에서 한 6번 정도 레이저 시술을 받습니다. 그럼 그 안에 머리카락이나 털도 어느 거는 성장이고 어느 거는 휴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요. 몇 주 간격으로? 한 달 반에서 2달 간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통 몇 번을 해요? 보통 한 5번 정도. 헐, 야, 이거 공사 크다. 네, 그래서 만약 여름을 목표로 하신다면 겨울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야, 공사 크네. 자, 그럼 부위별로 할까요? 가장 제모를 많이 받는 부위는 아무래도 여자의 겨드랑이죠. 효과도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거는 제일 많이 받으시고요. 그것도 몇 번 합니까? 겨드랑이는? 겨드랑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안 나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잔털 정도. 네. 이게 그 인류학적으로 여성이 겨드랑이 털을 왜 이렇게 그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학적으로요? 이 여자가 겨드랑이 털이 있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미용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이거지. 글쎄요. 영화 새끼 보셨죠? 못 봤어요. 그래. 새끼 보면은 탕웨이가 겨드랑이 털이 있는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직도 여자가 겨드랑이 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을 해요. 네. 문화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신선했어. 거꾸로. 우리는 한 번도 여자의 겨드랑이 털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새끼에서만 본 거야. 그러면 되게 몇 살 때 여성의 경우 겨드랑이 털이 있는 거를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하기 때문에 몇 살 때 그럼 받으러 오나요? 사실 저희는 성인 돼서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받으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린 친구들도 제모를 원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2차 성징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겨드랑이 털이 나는 거는 여자나 남자나 비슷한 나이입니까? 사춘기 지나서? 네, 비슷한 나이에 올라오고. 그럼 그러면 이 제모를 받지 않고 지내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쉐이빙. 면도로? 네, 면도로 하거나 아니면 왁싱을 하거나 아니면 왁싱이라는 게 뭐예요? 왁싱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한 거를 털에 끈끈이로 그냥 붙여서 무식하게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털을 다 뽑아내는 방식이고요. 그럼 그냥 모낭을 뜯어내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자리도 털이 안 나요? 아니, 다시 납니다. 머리카락만 빠지는 거지 그 모낭은 살아있기 때문에. 야, 그 모낭 질기네. 모낭은 이 피부 깊숙이 살아있는 거구나. 살아있어요. 털만 뜯겨 나간 거네. 털만 빠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개발이 돼서 좀 덜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피부 손상을 좀 생자로 털을 뽑는데 안 아파. 무슨 기술 개발이 어떻게 해?
그 좀 부드럽게 빠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굉장히 그 뽑아내는 속도 네. 아주 짧게 그렇게 하면은 좀 덜 통증이 덜 느낄 수도 있겠네. 그다음 시중에 파는 뭐 제모 크림으로 털을 녹여서 뭐 한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성, 말해서 20대, 30대 젊은 여성인 경우에 그 겨드랑이 제모를 이 레이저 제모로 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 그냥 귀찮지만 아직도 계속 쉐이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왁싱으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레이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드물게 그냥 냅두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예전에는 제모하는 레이저 굉장히 고가여서 사실 많은 사람이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그 가격이 저렴해져서 제가 보기에는 50%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보통 시중가가 얼마예요? 그것도 병원마다 차이가 많은데요. 네. 아니, 이건 왜 이거는 왜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까? 제모가 제일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좀 희한하네. 레이저와 그런 거에 굉장히 하여튼 목표는 털 뽑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럼 그 평균 가격이 얼마예요? 나 궁금해서 그래.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5번 다 하는데? 아니, 한 번 하는데. 네, 한 번. 한쪽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네. 그러면 다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약 25만 원에서 50만 원? 네, 전체 다 하는데. 그러면 거의 겨드랑이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 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평생 겨드랑이에 털이 없는 거야. 완전히 영구제모는 아니고요. 잔털 정도요. 볼만한. 네. 볼만한 잔털이고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뭐 나중에 이게 좀 잔털도 보기 싫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레이저는 영구제모는 불가능합니다. 뭐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많은 피부과들이 영구제모 이렇게 막 타이틀 뭐 표방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그다 사기? 사기라기보다는 네, 그냥 아직까지는 교과서상으로는 영구제모는 안 되는 걸로.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비키니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생식기 주위에 털도 많이 없애잖아요. 네, 비키니 라인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키니 라인을 받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죠. 최근 들어서. 네,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겨드랑이 털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가요? 네, 같은 방식입니다. 방식이에요? 네. 이거는 피부과 선생님이 여자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보통 여자분들이 다 여자분들만 오고요. 남자는 없습니까? 저한테는 오지 않는데 남자분들도 제모를 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성기 주변을? 엉덩이나 이런 데도 털이 있으신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좀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이게 약간 이 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플레이보이 잡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1970년대에 처음으로 여자가 아무런 성기 주변에 털이 없는 상태로 등장합니다. 이 도색 잡지에. 네. 그때 미국 사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90년대 중반 넘어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털이 없는 상태로 나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모증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그것도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무모증이었건 뭐건 하여튼 그것을 공식적으로 잡지에다가 그 사진을 썼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는 신선한 파격이었다니까요. 예.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대부분의 여자들이 털이 없는 상태로 등장해. 이 포르노 잡지에. 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남자들이 털을 물고 나와.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어서 야, 어떻게 재수없게 남자도 미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당수의 도색 잡지에는 남자들도 털을 다 밀고 나오는 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털 없는 게 대세야. 털이 민털이 완전히 대세라니까? 없진 않고요. 네. 적당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인류학적으로 100년 후에 과거에 1970년대나 80년대에 잡지 보면 야, 되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털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여튼 털이 없는 게 점점 대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 원장님은 이 세계적인 문화적 트렌드에 굉장히 기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뽑은 털이 몇 개예요? 그렇죠. 셀 수 없습니다. 네. 수천만 개의 털을 뽑으셨어요. 네. 그 레이저를 갖다 대는 타이밍이 몇 초예요? 한 샷을 쏠 때. 예, 한 샷을 쏠 때. 한 2초? 2초? 번쩍? 뭐, 이렇게. 2초 이렇게 딱 번쩍 아파요, 그거? 아프죠. 네. 따끔해요?
네, 멜라닌 색소가 있는 데가 사실 타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화상. 털을 태우는구나. 네, 그 안쪽에 있는 털을 그러면 자체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한 샷을 하는 그로 제모를 하는 그 면적이 몇 센치예요? 그러니까 한 샷이 딱 들어갔을 때 그건 레이저마다 틀려요. 어떤 거는 이제 1제곱센티미터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1제곱센티 동그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긴 TV에서 한 3cm 곱하기 1cm 정도 크게 되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그거는 효과에는 차이는 없고 그냥 그 기계의 그 테크놀로지의 차이예요. 테크놀로지 차이예요. 대개 보통 1cm다 이거죠? 그렇죠. 1cm 이상. 1cm 이상. 네. 그러면은 겨드랑이 경우에는 그러면 약 50번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반복해서 찍죠. 네. 계속 순서 정해서 이렇게 줄 따라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 쏘고 그다음에 피부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칸 1cm 진행하고. 찍고 그다음 1cm 찍고 이동하고 1cm 찍고 이동하는 거에서 계속 줄 따라 가다가 중간에 뭐 잠깐 전화 받고 오고 그러면 약간 두 번 쏘고 막. 아니 워낙 시간이 짧아서요. 뭐 전화 받고 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근데 이렇게 피부 레이저 한 다음에 피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빨갛게 돼요? 약간 홍반이 있을 정도까지가 해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쓰면 그 마취제 같은 거 바르나요? 연고 같은 거? 마취 연고 바르고요. 네. 수면 마취 같은 건 안 하고요? 수면 마취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워놓고 그냥. 아니 굳이 이런 간단한 미용 시술로. 그래 뭐 아픈 만큼 이뻐진다니까 뭐 좋아진다니까. 아니 뭐 다른 이렇게 통증을 굉장히 유발하는 레이저 시술 같은 거 할 경우에는 프로포폴도 쓰잖아요.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제모한 때는 안 쓴다 이거죠? 제모할 때는 굳이. 그래서 그러면 겨드랑이 하나에 시술 타임은 1cm씩 딱 찍어서 나갔을 때 겨드랑이 하나에 한 2, 3분 정도? 2, 3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빨리 끝나요? 네. 금방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 비키니 라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1cm씩 끊어가는 거예요. 방식으로 합니다. 이 시술을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오나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디자인을 주로 해가줍니다. 뭐 이렇게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요즘 최소한을 남기고. 점점 작아지는구나.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수영복 비키니 많이 입고 우리나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영복이 작아지면서 크게 제모 부위는 넓어지는 시스템이네. 네, 그렇죠. 보면은 뭐 이렇게 또 자기 취향대로 뭐 하트로 해달라, 뭐 아직까지 삼각형으로 해달라. 근데 하여튼 최근 들어서 남자들도 삼각형의 수영복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뭐 대회를 나간다든지 뭐 바디빌딩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모 받으러 오겠다. 네, 그리고 겨드랑이하고 생식기 주변 말고 또 이렇게 종아리나 뭐 이런 데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종아리나 팔이나 뭐 콧수염. 여자들 콧수염.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똑같은 방식이고요, 콧수염도? 네, 콧수염도 같은 방식입니다. 여자 콧수염이 왜 나는 거예요? 여자도 당연히 나죠. 남성 호르몬이 영향을 받는 건가? 남자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한테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약간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서 털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원님도 하신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좀 더 진화돼서 저는. 이게 종아리하고 팔도 하는구나. 네, 팔도 좀. 팔에 이렇게 털이 좀 많으신 여성분들이 있나 보죠? 네, 여자분들 같은 이건 견적이 많이 나오는데? 범위가 넓잖아. 네. 털 개수로 돈을 매겨요? 아니면은 면적으로? 면적으로 매기니까 팔뚝은 면적이 많을 거 아니야, 겨드랑이보다. 그렇죠. 네. 돈이 많이 나오네? 조금 더 비싸죠. 종아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종아리도. 종아리가 아니라 정강이죠? 주로 네. 정강이 부위. 정강이 부위는 털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전에는 사실 뭐 그냥 우리 피부를 털도 사실 그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뭐 저희 이제 의복이 다 갖춰지니까 사실 필요 없는 털이 된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당연히 이 야생 수렵 시절에는 털이 이 피부의 보호 보호 역할을 했을 거예요. 했으니까 털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덜 나고 그로 인해서 오래 살고 종족 번식을 더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은 털이 많은 후손들이 남은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진화론에 의하면. 그래서 아랍 여성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눈이 다 이뻐요. 그 사람들이 속눈썹이 굉장히 다 깁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 모래바람을 어떤 사람은 속눈썹이 짧았고 어떤 사람은 속눈썹이 길었는데 그 모래바람을 이긴
사람들은 속눈썹이 긴 집안이었을 거고 그 집안들이 계속 종족 번식이 많아지면서 지금 아랍 여성들은 속눈썹이 다 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얼굴로 갈까요? 자, 이마를 넓히는 이 제모 시술은 또 같은 방식인가요? 네, 제모는 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에 따라서 뭐 레이저의 파워나 아니면은 뭐 털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방식은 같습니다. 그것도 약 5번을 받아야 돼요. 이마도 겨드랑이처럼. 네, 이마도 보통은 평균 5번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마가 너무 좁아서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 제모 받고 나서 이렇게 딱 이마가 넓어지고 이렇게 막 쪽도 지고 막 이럴 수 있게 되면 되게 좋아하겠네. 그렇죠. 자신감이 좀 붙죠. 예, 본인이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 모양을 잘 맞춰줘야겠네. 그렇죠. 모양을 이제 삐뚤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잘 맞춰주고 그다음에 간혹가다 조금 너무 부자연스럽게 빳빳한 머리만 남는 경우에는 사실 발모제도 살짝 써서 잔털이 조금 나오게 그런 도와주는 그런 약도 씁니다. 그 섬세한 작품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웃라인은 털을 제거해주고 네, 머리카락을 제거해주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발모제를 살짝 발라서 잔털은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하고요. 네. 발모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발모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미녹시딜. 미녹시딜을. 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미녹시딜 열심히 말했더니 손에 털이 났다는 믿거나 말거나. 손에는 안 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녹시딜 잘못 발라서 흐르게 되면 볼에 털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녹시딜 흘러서? 네. 야구 재밌네. 네, 어린이랑 여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미녹시딜 효과 진짜 강력하다고. 근데 원치 않은 부위에 강력한 거예요. 정작 나야 될 때는. 머피의 원칙이야. 네. 이렇게 작은 미녹시딜 좀 흘렸더니 그 흘린 자리에 펄이 나는구나. 구렛나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연예인 안선영 씨가 방송에서 이 겨드랑이 제모를 했더니 땀이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이 코수염도 제거했나 봐요. 하여튼 그 제모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느낌인가요? 제모를 한 자리에 다한증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다한증의 원인의 하나로 그 제모 레이저를 시술을 받은 게 원인 하나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흔하진 않아요. 네, 흔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구나. 그죠. 그 자리에는 그 제모 받은 자리에는 땀이 더 많이 날 수 있는데 뭐 겨드랑이 제모 받았는데 뭐 코수염에서 뭐 땀이 많이 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부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브라질리안 왁싱을 하는 데가 있나요? 병원에서 왁싱을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병원은 보통 이제 레이저를 갖추고 있으니까 왁싱보다는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 혹시 인간이 동물적 특성을 갖고 있다면 어떤 계절별로 요때 제모하면 더 잘 빠진다든지 요때 하면 이상하게 잘 안 빠진다 이런 게 있어요? 뭐 겨울에 했더니 잘 빠지더라. 아니요. 그 동물은 털갈이를 하는데 인간은 각자 모발 단위로 털갈이 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 뭐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나 뭐 이런 피부과 아닌 곳에도 제모기 갖다 놓고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냥 레이저의 차이죠, 그런 건. 레이저와 시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잘 모르는 초짜가 제모를 해서 올 수 있는 사고나 문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화상 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화상을? 제모 레이저 후에 레이저의 나가는 강도의 세팅을 잘못해서? 네, 그리고 피부 상태를 잘못 파악을 해서 화상 입는 경우에는 물집도 잡힐 수 있고 흉터가 남길 수도 있고 뭐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제모 레이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환자 겨드랑 누르면 겨드랑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고요. 뭐 와트수와 그다음에 펄스 듀레이션과 이런 걸 다 조절해서. 그러면 그 환자의 그 피부의 약간 그 특성들을 좀 보고 그 와트수 이런 걸 조정해요? 그렇죠.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털을 살짝 당겨보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레이저를 쏴봐서 테스트를 하고요. 보통은 제모 레이저의 타겟이 멜라닌 세포이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 사람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레이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피부도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그 턱수염, 구렛나루 제거도 같은 방식이겠죠? 같은 방식입니다. 이것도 약 5번 정도? 보통 훨씬 또 효과가 좋은 편이긴 한데요. 두껍고 까만 털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레이저 제모할 때는. 그래서 수염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제모를 싹 하게 되면은
아주 골고루 균등하게 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없어질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남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불균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게 균등하게 다 없어지려면 약 5번 정도는 받아야 되는군요. 그 남자 이 턱수염, 콧수염 이거는 해보셨겠네요? 네, 남자분들은 근데 얼굴 제모하게 되면요. 턱하고 코는 남겨두고요. 볼 쪽에 있는. 좀 지저분한 거. 볼 쪽하고, 그러니까 턱 아래. 그쪽 부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콧수염하고 턱수염까지 없으면 좀, 남자답지 못해 보여서요. 얘기되네. 네, 보통은 볼 쪽에 있는 거와 턱 아래 쪽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제모하면서 레이저 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환자들은? 얘기 안 하는데. 입을 벌리면 안 되니까. 보통 아무런 말 없이. 침묵말로? 네, 침묵만으로. 그 샷 나가는 소리가 있나요? 그러면 번쩍번쩍하고 띡띡 소리 나죠. 띡띡. 네. 그 소리만 나는 거야? 네. 야, 굉장히 침묵의 고독의 시간이네.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네, 시작합니다. 해서 시작하고 이 시술 자체가 좀 지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아서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음악이라도 좀 틀어놓고 하세요. 음악이요? 환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셔야 될까요? 앞으로 제모 시장은 계속 커가겠네요? 네, 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실제로 이미 많은 병원들이 피부과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모 레이저 많이 갖다 놓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차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제모는 아주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서 덤핑도 나오고 약간의 시장 질서가 좀 약간 혼탁하지 않나. 네, 많이 혼탁합니다. 그래서 쿠폰도 나눠주고 제모 할인 쿠폰도 나눠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갔더니 이 영구 제모가 안 되면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완전히 이 고객이 털에 대해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야. 그걸 표방하는 것도 있어. 귀찮아서 안 갈 것 같아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닐까요? 그렇겠지 제모 레이저에 이렇게 얼마나 중독될 일도 없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표피적인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어요. 깊은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프락셀? 네, 프락셀이요. 이건 또 뭐예요? 프락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니들링이라 그래서 피부 표면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피는 안 나고? 굉장히 강하게 했을 땐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피는 안 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로 니들링을 하면은 무슨 효과예요? 그 마이크로 니들링해서 피부에 표면에 구멍을 뚫어주면은 그게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진피층에서 콜라겐 같은 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공 같은 게 좋아질 수 있고 어느 정도 리프팅 효과가 있고 이런. 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은 그걸 때문에 애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좀 더 올라오고. 그렇죠. 피부 표면을 건드리게 되면은 어떤 염증 반응이 이런 거 유발되면서 오히려 그런 콜라겐이나 이런 엘라스틴 같은 형성이나 이런 되는 걸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효과는 미백과 피부 재생. 네, 재생과 모공, 주로 모공과 리프팅. 왜 피부과에서 보면은 이렇게 필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박피? 박피. 네. 그러니까 살짝 벗겨내는 거죠. 그죠.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두께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 박피하고 목욕탕에서 떼미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목욕탕에서 떼미는 거는요. 피부를 보면 이제 표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진피층이 있고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데 표피층에서도 제일 바깥층 죽어있는 세포 그냥 정말 각질층만 각질층만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떼 벗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맨 바깥은 각질이야. 네, 각질이고 그 바로 아래층이 살아있는 세포가 있는 표피층이 있는데 그 표피층을 벗겨낼 수도 있고 진피층까지도 벗겨낼 수 있는 게 그게 화학적인 박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를 벗기는 거는 죽어있는 그 각질층이 벗기는 거고 여기서 피부과에서 하는 필링이랑 박피라는 거는 그 살아있는 표피의 일부를 벗기기도 하고 더 깊게 벗기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표피를 왜 벗기는 거예요 도대체?
표피 마찬가지로 표피를 벗기게 되면은 그게 벗겨서 점점 이제 피부가 얇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벗기면서 그런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진피층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더 탄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탄력이 있어지고 또 재생하는 과정에서? 네, 과정 중에서 오히려 피부가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야, 이걸 맨 처음에 누가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죠, 사실은. 네. 이거 우연히 발견한 건가? 글쎄, 뭐 살짝 역사적인 거는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역사 같은데. 약하시네. IPL은 뭐야, IPL? 레이저라고 하면은 한 파장만의 광선이 나오는 거고요. IPL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레이저는 아니고요. 어떤 스펙트럼의 그 광선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광선 범위에서는 혈관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광선 범위에는 뭐 색소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는 제모의 효과가 있고 이런 식의 그 효과가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효과 있는 스펙트럼만 나오게끔 조절하는 그런 광선 기계입니다. 일종의. 이건 어디다 써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색소 질환, 혈관, 제모 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계 하나로. 그 주파수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네, 그 필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조절해서 그 광선 파장에 원하는 대로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여성들이 피부과를 참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자기 피부를 조금이라도 좀 관리하고 싶고 젊게 보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피부과 시술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공급이 늘어야 돼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피부과 관련 시술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레이저의 그 기계 자체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점점 비싸죠? 비싼 것도 나오고 싼 것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시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좋은 기계로 조금 더 효과가 좋고 더 비싼 기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의 값과 여러 가지 시술의 위험성을 따져서 아무래도 그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 원장님 어느 피부과 다니세요? 저는 제가 남는 레이저. 근데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거기 앉아 있으면 별로 잘 하진 않아요. 네. 왜 그러죠? 그렇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 레이저도 이렇게 소모성 핀을 쓰는 거죠? 소모성인 부품이 들어가는 레이저가 있고 그냥 한 번 사면 그냥 소모품이 없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레이저가 있고. 그거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기계에 따라서 어떤 건 반드시 소모품을 써야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냥 그 소모품이 없는 레이저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귀찮아서 그런지 잘 안 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특히 젊은 여성들 뭐 결혼 앞두거나 뭐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과를 꼭 다녀야 될 경우에 이렇게 레이저 시술 다양한 시술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기한다면? 사실 피부과에 와서 단기간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빨리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특히 뭐 결혼 앞두고 막 피부 관리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반짝 좋아질 수 있는 난 모르겠는데 반짝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 이후에 유지를 안 하면 다시 점점 옛날 피부로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오라는 얘기인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늘고 길게 다니는 게 가장 그러니까 단시간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융단 폭격하듯이 하지 말고 필요한 걸 하나씩. 그러니까 어차피 노화는 계속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성 있는 거는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냥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예뻐지는 거는. 그러면 이 레이저 피부 레이저 시술이건 박피건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약간 뭐 이 피부의 저항성이나 탄력 유지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오히려 그렇진 않고 과학적으로는 사실 진피가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항성이 더 길러진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 뭐 박피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피부가 얇아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더 없나요? 네, 오히려 피부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피부라는 게 깊이로는 몇 밀입니까? 진피까지 하면. 진피까지요? 3mm? 3mm. 야, 인간이 이렇게 3mm에 목숨 건다니까? 그렇죠. 부위마다 다른 얇은 데 있고 두꺼운 데 있는데요.
네. 그 3mm의 그 다 드러나지도 않는 그 3mm를 갖고 뭐 누가 예쁘네, 뭐 누가 피부가 좋네, 뭐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예. 피부과 의사로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거 없어요? 피부는 뭐다? 네. 피부는 면역이다. 면역. 좋은 얘기인데?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피부병은 사실은 완치가 어렵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재발도 많이 하고. 근데 가장 면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역이란 게 사실 일상생활의 축적이잖아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다음에 뭐 술, 담배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뭐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게 쌓여서 좋은 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해주는 게 피부한테 제일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외부와 접촉하고 있는 가장 바깥의 그 장기가 피부네요. 예. 그리고 단위 면적당 피부과 의사가 제일 범위가 넓어. 제일 넓어요. 외과 의사 뭐 저리 가라. 못 당해 피부과한테. 이 커버하는 담당 인체 부위가 굉장히 넓어. 자, 두 번에 걸쳐서 여름철 피부 건강과 관련된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미용 관련된 태닝, 그리고 제모, 요즘 트렌드인 제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제모 받으러 한번 갈게요. 어디? 제가 얼굴에 뭐 이왕이면 양쪽 다 해야겠죠. 뭐. 자, 지금까지 잠실 우태아 피부과 정혜리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